은행 이자 넣는 거 의미 없죠 이제.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은 무조건 투기예요. 오피스텔도 차익형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매도를 못하고 상당히 불안증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부자금 입니다. 뉴스만 나오면 이제 뭐 코로나 빼면은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늘 얘기했듯이요. 코로나는 결국은 소멸이 될 겁니다. 언제냐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코로나니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위축돼 있을 건가요? 아니죠. 코로나가 소멸이 된 그 이후를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이후 종목별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가 투자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첫 번째, 상가 투자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특히 상가입니다. 예, 상가가 코로나 영향을 가장 많이. 왜 그러냐면요. 그 건물에 이런 상가들, 이런 위층이든 이런 데들이 다들 입주를 해서 막 장사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자영업자들이잖아요. 자영업자나 대부분. 그럼 자영업자들이 이게 이제 지금 경제가 위축이 되고 안 좋아지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죠. 예,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많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 상가는 리스크가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침체할 때 이 뭐 건물들이 공실이 많이 생긴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공실이 생기는 경기 침체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고 공실도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상가는 리스크를 가장 이 경기 침체 시에 가장 크게 안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 몇 년 동안 3, 4년 이상 계속 많이 지어졌죠, 상가가.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 수익률도 낮고 공실률도 많이 생기고.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상가 투자는 상당히 위험한 지금 시기다. 그리고 상가를 구입할 때 가끔씩 와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는데요. 상가를 구입할 때 막 그 3층, 4층, 7층, 6층 막 이런 데 구입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본인 상가의 기본 원칙은 1층을 구입하는 겁니다. 물론 1층과 7층, 8층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분양가 차이도 나고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상가가 나중에 거래가 되는 거는 1층 상가가 거래가 된다는 거지 7, 8층은 거래되기 힘듭니다. 7, 8층에 학원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원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5년 계약을 했다. 근데 5년 후에 그 학원이 만약에 빼고 나가죠. 그러면 다른 학원이 과연 들어올 수 있냐? 이거 봐야 됩니다. 잘. 그래서 이 상가에서 리스크가 가장 작은 게 역시 1층이죠. 그래서 상가도 1층 상가를 노려야 되지만 지금은 상가 투자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아파트입니다. 우리 너무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아파트. 아파트는 이 지역별 이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부동산이 앞으로 이 서울과 경기권, 그 다음에 지방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눈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늘 항상 지표로 삼는 게 뭐냐면은 선진국들의 부동산 그런 어전 도시 계획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됐느냐라는 건데 항상 보면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도 정책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미국의 뉴욕, 그렇죠? 뉴욕, 일본의 동경 이런 이런 대도시들이 이 모든 자본력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라는 얘기죠. 이런 대도시들은 계속적으로 뭔가 풍성하게 발전도 하고 하지만 이 여기서 벗어나 있는 이 지방시장은 점점 이 쇠퇴해 가는 게 세계적인 하나의 우리 교훈이죠. 모든 국가들은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지방도 살리고 도심도 살리고 싶지만 사실상 현실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서울이 가장 투자 가치가 높고요. 경기, 지방. 이게 결국은 일자리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일자리인데 무슨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온 곳. 이런 곳들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서울 항상 대도시 쪽으로 지역별로 차별화가 크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별화를 따라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재건축, 우리가 아파트 투자할 때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새 아파트에 투자하느냐, 새로 지은 아파트, 아니면은 30년이 뭐 됐거나 이제 돼 가거나 아니면 30년이 넘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느냐. 물론 투자적인 관점에서만 얘기를 드리는 거지 거주의 관점은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재건축 연한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업성이에요. 이 사업성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사업성이. 자, 재건축 투자할 때 이 사업성을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거는 물론 뭐 용적률이 낮은 단지를 사야 된다, 저층 아파트 사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는요.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는 결국은 대지 지분이 커야 된다는 거죠. 지분이 커야지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저층 아파트들을 우리가 예전에 투자를 많이 하고는 했지만 그래서 이 사업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무조건 30년 됐다고 다 하는 거 아니다. 많이들 아시죠? 자, 새 아파트 투자. 이거는 30년 이상 된, 30년이 다 되거나 30년 넘은 이런 재건축 아파트 투자하느냐. 아니면은 새로 준공이 된 새 아파트 투자하느냐. 새 아파트는 입주하고 나서, 준공이 되고 나서 2년까지는 무조건 오른다는 거죠. 2년까지는. 물론 2년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뭐 3년까지도 오를 수 있고 4년까지도 오를 수 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2년까지는 가격 상승을 좀 높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 아파트에 투자하느냐. 하지만 이익은 어디가 더 많이 날까요? 이익은 당연히 재건축 연한, 이 재건축을 해서 나중에 새 아파트로 지어지기까지 한 10년 걸리잖아요. 그 과정 동안에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아파트는 이미 가격이 다 올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새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까지 이익이 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는 다 얻을 수가 있지만 새 아파트는 이미 다 가격이 올라있기 때문에 못 얻죠. 그래서 결국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재건축을 노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아파트 리모델링이잖아요. 아파트 리모델링. 무조건 이건 15년 이상만 되면 뭐 용적률이고 사업성이고 뭐고 상관없이 최대 3계층, 2계층 아니면 3계층까지 증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수평 증축, 수직 증축 이런 게 있는데 이 아파트 리모델링은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용적률이 높아서 사업성이 없는 이런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계속 놔뒀다가 붕괴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뼈대만 남기고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리모델링만큼 가치가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리모델링을 받기더라도 사업성 면에서는 재건축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그리고 또 하나는 리모델링의 가장 큰 화두는 내력벽을 철거하느냐 못하느냐예요. 내력벽 철거. 내력벽을 철거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그런 구조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주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내력벽 철거를 안 하면은 뭐 옛날에는 지금 똑같은 그런 아파트죠. 그래서 이 리모델링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아파트에서 차별화가 돼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로 가는 게 1순위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빌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액 투자하는 빌라. 자, 강남권 빌라. 강남권 빌라의 특징은 뭐죠? 강남권 빌라는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거 안 됩니다. 재개발 안 돼요. 거의. 안 되는데 그럼 강남권 빌라는 왜 오를까요? 사놓으면 올라요. 새 거는. 오래된 건 안 오르더라도. 자, 새 거는 학군 수요, 그 다음에 직장인 수요. 직장인이 강남 상구에 하루에 통행을,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하는 직장인 150만 명 정도 된대요. 약 150만 명. 상당히 많죠. 예, 이건 정규직이에요. 150만 명은. 비정규직은 더 많을 거고요. 예, 그런 많은 직장인들이 강남에 출근하는데 이 강남권은 항상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곳이라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못 들어가는 그런 수요들이 빌라나 오피스텔 쪽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가 산다거나 월세로 들어가 산다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 공급이 많지 않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남권 빌라들 쪽을 이렇게 수요가, 직장인 수요가 많거나 하는 곳에 그 호재가 있다면 뭐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호재가 있다면 더욱이나 뭐 금상첨화죠. 자, 비강남권 빌라, 강남 상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남권 빌라는. 자, 비강남권 빌라는 강남 상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 이런 지역은 오로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가능성, 낙후돼 있어가지고 빌라나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다. 자, 이런 데는 결국은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개발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지 되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낙후된 동네, 이 비강남권에 빌라 투자하는 거는 나중에 매도도 못하고 상당히 곤란증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입니다. 모두 잘 알듯이. 자, 지금 그 규제들이 전부 어디에 쏠려 있어요? 지금 전부 주택 쪽에 쏠려 있는데 거기서 지금 빠져 있는 게 이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전월세 신고제를 의무화하겠다는 거예요. 의무화. 전월세 신고제. 여태까지는 의무화가 아니어가지고 이 신고를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도 뭐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거 지금 전월세, 뭐 전세를 받고 있거나 월세를 받고 있는 분들에서 신고 안 한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는 의무화해서 전부 다 뭘 내게 한다고요? 소득세. 소득이 났으면 소득세를 내라. 이익이 났으면은 이거죠. 전월세 신고제를 의무화한다는 게 바로 오피스텔의 혜택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전월세 신고제에서 빠져 있는 게 제외되어 있는 게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그리고 고시원도 있는데 고시원이 뭐 특별히 우리가 투자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얘기 드려봐야 별 의미가 없고요. 자, 그래서 주차장법 전월세 신고제 시행되게 되면 오피스텔이 혜택을 본다더라. 이런 얘기고요. 빠져 있으니까. 자, 주차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3월 1일부터 주차장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지난해 3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오피스텔을 짓는 것들은요. 이 주차 공간이 20cm가 넓어지죠. 제가 늘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20cm가 넓어지게 되면은 주차 대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주차 대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주차 한 20대 정도 예를 들어서 기존 법령대로 된다면 이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 한 대 정도가 줍니다. 그러면 여러 대. 한 대가 줄게 되면은 오피스텔 한 두세 대가 줄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면은 이 두세 대가 주는 거는 이 건설 회사의 손실로 남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거죠.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 손실이 난 채로 분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분양가를 올릴 것이냐의 문제죠. 당연히 분양가를 올려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1일 이후에 새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거나 짓는 것들은 분양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분양가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분양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전에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들 3월 1일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짓고 있는 거 이런 거는 분양가가 낮을 거 아니에요. 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틈새가 생긴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그 제로금리 시대잖아요. 이제 드디어 우리도 처음으로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제로금리, 기준금리 0.75포인트. 갑자기 0.5%를 내려서 0.75. 자, 은행이 이자 넣는 거 의미 없죠, 이제? 몇 푼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이고 뭐고 이런 데 관심이 없던 분들. 나는 그냥 이자만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이자만 또박또박 받아도 생활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점점 지금 어려워진 거죠. 이제 이자만 또박또박 받아 생활하기가. 자,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계속 이런 제로금리 시대에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이런 제로금리 시대에 과연 은행에다 돈을 계속 넣어놓을 것이냐라는 거죠. 돈의 속성은요, 수익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익이 나는 곳으로 돈은 항상 가게 돼 있죠. 흐르는 물입니다, 돈은. 그래서 그 돈들은 이익이 나는 곳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은행에 넣어놨던 분들이 무슨 뭐 투자를 생각하는 분은 전혀 아니겠죠. 그런데 뭘 생각할까요? 수익을 생각하는 수익. 월세 받는 수익. 이분들은 그것만 더 나오면 되니까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나오면. 그럼 이런 분들이 오피스텔 쪽으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피스텔을 틈새 시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오피스텔은 이거는 장치산업이라 그래가지고요. 장치산업이라서 이게 계속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계속 시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새 거를 사서 10년 내에 팔아야 된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10년 내로 팔아야 되지. 10년 지난 걸 사서 10년 있다 20년 돼가지고 판다? 안 팔려요. 그러면 가격도 떨어지고. 오피스텔은 제가 경험해본 결과 한 10년 정도 되면요. 그때부터 고장난 거 막 나옵니다. 고쳐달라는 거. 이것도 고쳐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고쳐달라고 그러고 월세도 떨어지고. 자, 그래서 안 된다. 오피스텔은요.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피스텔도 차익형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월세도 높게 받을 수 있지만 시세 차익도 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에 우리가 어떤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자, 그래서 오피스텔은 이런 지금 이유 때문에 이제 수요가 큰 돈이 아닌 작은 돈, 만약에 뭐 5, 6천만 원, 6, 7천만 원 가지고 뭔가를 좀 내 돈을 불려갈까 생각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비하느냐, 그리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그게 가장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결국은 끝날 일이라는 거죠. 물론 고통스럽긴 하지만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되겠죠. 자,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투자 전략. 투자는 투자금 대비 얼마 이익을 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수익을 내느냐. 즉, 큰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내느냐, 작은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내느냐의 차이죠. 수익률 게임이라 그래요. 수익률 게임. 부동산은 이 수익률 게임이다. 수익률이라는 건 뭐예요? 10억 투자해서 2억이 오르면, 내 돈 10억을 넣어서 2억이 오르면 20%의 수익률을 내는 거죠.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이익을 내면 100%의 수익을 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0억 투자해서 2억을 이익을 내는 20% 수익률에 만족하실 건가요? 아니면 1억 투자해서 1억 이익 내는 그런 100% 수익률에 만족하실 건가요? 당연히 100% 수익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자, 이거를 잘 판단하세요. 자, 두 번째로 무리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막 대출을 받아서 한다든지 하지 마시고요. 있는 쌈짓돈을 활용해서 내 재산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내 재산을 지켜가고 인플레이션에서 우리 내 재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좀 더 키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뭐 평생 일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평생 일을 하면서 살면 좋은데 그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노후를 또 대비할 수 있는 방책이 있어야 되겠죠. 자, 투기. 지금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은 무조건 투기예요. 부동산 투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이렇게 일단 오늘은 생략하고요. 투기와 투자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은 항상 양쪽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즉 투기와 투자는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뭐 빨리 사고 사고 빠른 단기에 팔면 뭐 투기고 길게 7년, 8년 가져가면 투자입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부동산 투자를 투기화하는 거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다. 저는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집이 없는 그런 서민들은 집을 마련할 수 있게끔 대출을 많이 해줘서 내 집을 꼭 한 채는 가질 수 있게끔 정책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만약에 부동산에 고민이 있거나 상담할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저희 카페,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여기가 제 카페입니다. 카페에 여기 와서 그 무료 상담실에다 질문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1:1 상담을 신청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